울산에서 동쪽으로 약 60km. (2004년) 발견된 우리나라 유일의 동해 가스전입니다. 해저 약 2,000m에서 저희가 그 가스하고 원유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천연가스와 석유의 일종인 초경질류가 나옵니다. 물과 섞어보면 경계면이 뚜렷합니다. 자동차 원료로도 하루에 뭐 3만 대 정도 하고 우리 집은 가정용으로 정유 이런 쪽에도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꽤 많네요, 그래도. 예. 그래 저 가스도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용으로 한 하루 분량으로 30만 가구 정도 뭐 쓸 수 있는 가스가 생산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벌써 16년이 흐르다 보니 이제 가스가 고갈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종료 시점은 2022년 6월로 지금 돼가고 있고요. 해저의 압력이 다 고갈되게 되면 생산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한 2년 남은 거네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동해 가스전이 있는 이곳은 대륙봉 제6광구. 여기서 남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곳에 대륙봉 제7광구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엔 이 7광구에 괴물이 산다는 설정으로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죠. 칠광구 실제 있는 곳입니다. 지금도 말이죠. 1980년대 초 이 7광구 개발이 막 시작됐을 당시 우리 국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산유국이 된다는 꿈에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일본과 공동 개발 구역으로 묶이면서 발목이 잡혀 지금까지 30년 넘게 손도 못 대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의도가 해당 해역에서 많은 대륙붕을 자기네들이 가져가겠다. 심지어 앞으로 8년 뒤엔 완전히 일본의 소유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제 언젠가 이게 조약이 끝나면은 단독으로 하든가 어쨌든 그때서 생각을 다시 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최근 우리 정부가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제7광구 개발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일본에 선언한 겁니다.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1968년) 유엔 산하 아시아 경제개발위원회가 동중국해 대륙봉의 해저 자원을 탐사합니다. 당시 탐사팀을 이끈 에머리 박사가 이 탐사 결과를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타이완에서 일본 사이 대륙봉에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석유 자원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때부터 생각구에 대해서 눈독을 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중국이 생각구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동기가 바로 자원인 거죠. 대륙봉 자원. 2004년 미국 우드로 윌슨 국제연구소가 발표한 이 보고서엔 동중국해 석유 매장량은 1,000억 배럴, 특히 천연가스는 210조 톤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유엔 보고서가 발표된 직후 박정희 정부는 이 대륙봉 7광구에 대해 영유권을 선포합니다. 사실 지리적으로 보면 일본에 가깝긴 하지만 한반도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한 덩어리로 연결돼 있으니 여긴 한국 땅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거죠. 당시 국제법은 대륙봉이 어느 나라에 연결돼 있는지로 그 소유권을 인정했거든요.
그때는 법적으로는 우리의 논리를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었어요. 예. 일본으로서는 우리의 주장을 부정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일본 입장에선 오키나와 앞에 있는 긴 해구, 즉 바다 계곡이 대륙붕을 끊어놓고 있습니다. 이 해구의 깊이가 600m나 되다 보니 일본과 대륙붕이 서로 연결돼 있다고 주장할 수 없었던 거죠. 일본은 자연적인 연장이 되질 않거든요. 오키나와 해구에서 바로 단절돼 버려. 일본의 본토에서 바로 단절이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기습 공격을 받은 거죠. 법적으로.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 보고 와서 이제 협상을 하자. 자칫 잘못하면 다 한국 측에 내주게 생겼으니까. 우여곡절 끝에 우리 정부는 1978년에 칠광구를 일본과 공동 개발한다는 조약을 체결합니다. 약간 말썽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양국이 서로 우리 한국 측에서는 우리 해석들이 해서 그것이 우리 해역이다. 일본 측에서는 일본 대륙붕에 속한다. 그런 말썽이 있어서 양국 간이 그동안 오래 절충을 하고 교섭한 결과 그러면 이 지역은 한일 간에 공동 개발을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해서 이후 칠광구라는 이름도 JDG, 즉 한일 공동 개발 구역으로 바뀝니다. 이 협정을 체결할 당시에 한국은 사실은 대륙붕을 개발할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었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법적인 권리뿐이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자본이 있고 기술이 있고.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제주 남방 330km 지점, 전 국민이 그렇게도 바라던 석유가 드디어 이 제7광구 제7소구역에서 터졌습니다. 한일 양국은 공동 탐사로 JDG 내에서 7곳을 시추했고 이 가운데 3곳의 시추공에서 적은 양이긴 하지만 석유와 천연가스를 발견했습니다. 얼마 전에 가스가 한참 많이 나왔다고. 예, 가스가 많이 제가 직접 확인도 해보고 이래 해봤는데 그 대신 여기 샘볼 치리적 박사께서 이것은 국비로서 투자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1급 비밀로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온 국민이 산유국의 꿈에 부풀었습니다. 칠광구가 검은 진주라는 이 노랫말처럼 곧 부자 나라가 된다고 다들 믿었습니다. 동자구 장관님이셨어요. 그 장관님께서 스크린에서 브리핑을 하시면서 자, 우리가 계획을 짭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계획을요? 그랬더니 칠광구에서 기름이 나오는데 전 세계에서 기자들이 다 모일 거래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만, 딱 한 달 동안만 우리 숨어 있다가 오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정말 흥분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1986년 일본은 느닷없이 JDG 개발을 중단한다 선언하고 철수해버립니다. 우리 정부는 단독으로라도 개발을 계속 이어가길 원했으나 불가능했습니다. 양국이 맺은 조약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 안에가 서고인가요? 그럼 이쪽이? 네, 이쪽도 서고가 들어가면 있습니다. 그럼 역대 그 정부 기록물들 다 보관돼 있는 겁니까? 이 서고 안에? 다 있지는 않고요. 네. 권역별로 이렇게 나눠져서 그렇군요.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1978년) 맺은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조약 원본입니다.
탐사와 시추는 양국이 반드시 공동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양국 가운데 어느 한 나라가 반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묶어놨습니다. 공동으로 하자고 합의를 해놔버렸잖아요. 탄성파 탐사부터 시작해서 굴차 모든 거를 공동으로 해야 되는 거죠. 예. 조약 문헌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이 조약에 묶여 지난 34년 동안 시추 한 번 못 해보고 허송 세월을 보낸 거죠.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가 왜 그런 조약을 그때 넣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양측이 그때는 합리적으로 결정한 사항이었다고 보고, 특히 우리 경우에는 일본이 그 압도적인 우월한 기술력과 자본을 이용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거를 우리가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뭐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당시 일본은 왜 갑자기 개발을 중단한 걸까요?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운 건 경제성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애초에 이 7광구 JDG에 어마어마한 유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는데 막상 조사해 보니까 뭐 돈 들여서 개발할 만큼 그렇게 경제성이 있지는 않더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믿기 힘든 이유는 일단 이 JDG 전체 면적이 우리나라 남한 크기 정도 됩니다. 이 넓은 면적에 시추공을 겨우 7개 뚫어본 거거든요. 게다가 적은 양이긴 하지만은 3개의 시추공에서는 석유와 가스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겐 다른 속셈이 있었습니다. (1982년) 유엔은 새로운 국제해양법 협약을 채택합니다. 이른바 200캐리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개념이 이때 도입됐습니다. 대륙붕도 그 이전까진 어느 나라에 연결돼 있는지로 영유권을 인정해줬는데 이게 복잡하고 또 국가 간 분쟁도 많으니 그냥 중간으로 나누자는 겁니다. 한국과 일본의 중간선으로 나눠보면 JDG 거의 대부분이 일본 소유로 돌아갑니다. 국제재판 판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런 마주보고 있는 지형에 대해서는 제주도하고 규슈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런 지형에 대해서는 그 등거리선 원칙이 적용된다. 그게 거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우리에겐 굉장히 불리한 거네요, 그러면. 사실상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한국으로서는 좀 이제 불리하다고 볼 수가 있죠. 특히 JDG 조약은 50년 동안만 유지하기로 서로 합의했습니다. 1978년 체결했으니 2028년, 앞으로 8년 뒤 종료됩니다. 땅속에 묻혀있는 석유가 어디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굳이 한국과 공동개발해서 반씩 나눌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겠죠. 일본의 의도가 단순히 이 경제성이 맞지 않는다, 이게 사실 목표가 아니라 해당 해역에서 많은 대륙붕을 자기네들이 가져가겠다. 지금 현재부터 8년 사이에 어떤 커다란 변화가 없다면 결국은 이 협정은 이제 종결되고 말고 소위 7광구, 해저광구는 결국은 뭐 무위로 돌아가는 그런 결과로 된다고 봐야겠죠. 앞으로 8년 남은 JDG 조약에 대해 일본 정부가 어떤 입장을 표명한 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물론 양국이 합의하면 조약을 연장시킬 수 있지만 일본 정부가 동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취재팀은 일본 소피아 대학 카네하라 아츠코 교수를 찾았습니다. 일본 해양정책본부가 법적인 자문을 구하는 10명의 민간 자문위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まず大陸棚への権限の根拠は距離であって自然な延長ではないこと。境界確定の国際法規則は中間線がまず引かれるということ。その国際法は踏まえる、考慮してそれに基づいた交渉と新しい条約を結ぶのが望ましいと思います。私は国際法を守る日本政府としては当然のことだと思います。 한국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제 재판에 결정을 맡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国連海洋法条約には韓国も日本も当事国となっています。それから特に大陸棚の境界確定についての法規則が裁判実践、国際裁判ですね、国際裁判により確立してきています。この大陸棚の境界確定の国際法規則として最初に中間線を引いてみて必要があれば公平な解決のためにそれを調整するという規則が国際裁判により確立してきています。国際法を守る日本政府としては当然のことだと思います。 조약이 종료된 다음 국제 재판으로 가면 우리에겐 당연히 불리합니다. 외교 당국 간의 경계 획정 같은 경우는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비판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데서 그런 정치적 국내 정치적인 영향에서 벗어나서 할 수 있는 소위 제3자 중립적인 그런 국제 재판을 통해서 해양 경계 획정을 하는 게 상당히 지금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재판으로 가는 경우에는 우리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물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을 갖다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맞습니다만은 현재 어쨌든 국제법 추세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일본은 속내를 드러낼 것이란 분석입니다. 2028년 이후에 이게 협정이 안 되면 일본은 거기 적극적인 개발 행위를 할 거라는 거예요? 예, 당연히 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협정을 파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유지를 안 한다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관할권 행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석유가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시추를 한다든가 시설물을 설치하든가 이런 행위들은 직접적으로 우리의 해양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농후해요. 올해 1월 2일 우리 정부는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산업자원부가 JDG를 개발할 조건권자로 석유공사를 지정하고 2028년 조약이 종료되기 전에 본격적으로 탐사, 시추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이제 데이터가 좀 노후돼 있고 시추도 오래 전이었고 사이즈믹 데이터도 70년대, 80년대 취득된 데이터보다 보니까 약간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이제 가망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관건을 취득을 했습니다. 7광구 중에서도 왼쪽에 있는 2소구와 4소구가 탐사 대상입니다. 석유는 그릇 모양으로 생긴 깊은 분지 지형에 죽은 바다 생물들이 수억 년에 걸쳐 차곡차곡 퇴적되면서 만들어집니다. 이 분지가 깊을수록 석유가 있을 가능성도 그만큼 높은데 이 JDG 서쪽 대륙붕 지역에는 이미 중국의 해상 유전들이 석유와 천연가스를 뽑아 올리고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좀 더 노랗게 보이는 곳이 이제 분지 지역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분지는 요 중국 핑우유전이 있는 데가 이제 가장 중심부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가장 깊군요. 그러니까 예. 빨갛게 보이는. 예, 가장 깊고 가장 먼저 형성된 분지입니다. 예. 그리고 이 가장 깊고 먼저 형성된 분지부터 시작해서 이 양옆으로 이렇게 넓게 그 분지가 이제 발달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 이제 분지 분포가 이제 2, 4소구까지 어느 정도 이어져 있는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요. 중국의 해상 유전들이 몰려 있는 대륙봉 분지와 연결된 같은 구조라는 겁니다. 그 석유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예. 같은 시기에 같은 방법으로 이게 유기물이 쌓여서 예. 이제 같은 비슷한 시기 동안에 성숙이 되고 이동이 돼서 이제 석유 가스가 집접될 수 있다. 같은 석유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석유공사는 과거 탄성파 탐사한 자료를 근거로 이 지역에 최소한 5개 이상의 유망한 구조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가스가 들어있다고 치면은 주변에 이제 물로 채워져 있는 지층보다는 밀도가 현격히 떨어지게 되니까 이런 강한 이제 신호를 이제 저희가 받아볼 수 있고요. 그 좀 붉은색으로 돼 있는 거 그걸 말하는 건가요? 예, 예. 그럼 저기서 주황색이나 저 붉은색으로 보이는 게 밀도 차이에 의해서 저기는 그냥 물이나 땅이 아니고 더 다른 강한, 석유나 가스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문제는 일본이 동의하는가입니다. 조약상 일본도 개발에 동의해 조광권자를 지정해야만 한국이 탐사든 시추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럼 일본이 조광권자를 지정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 내에서 탄성파 자료 취득을 하거나 시추를 하거나 하는 것들은 어려워지는 겁니다. 조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2월 말 우리 외교부는 일본 외무성에 한국의 개발 결정을 통보하고 일본도 JDG 개발에 참여할 조광권자를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일본의 답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통상 3개월 안에 가부를 통보해 주도록 돼 있으니 늦어도 5월 말까지는 답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재팀은 일본의 자원개발 담당 부처인 경제산업성 그리고 외무성에 한국 정부의 탐사 재개 요청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実際今日本の方でのどのような動きがあるのかということでちょっとインタビューのお願いをしたいという希望があります。取材の場合はちょっとすみません直接ではなくてその国際報道官組織をちょっと通していただきたいんですけれども。 그러나 모두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혀왔습니다. 현 시점에선 취재팀의 질문 내용들에 대해 답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과거 전례로 봤을 때 이번에도 일본이 개발에 동의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정부가 JDG, 즉 한일 대륙봉 공동개발구역에서 일본과 공동시추에 나서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정세균 장관이 니카이 도시히로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과 만나서 JDG의 유망 구조에 대해서 공동시추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산업자원부는 추정 매장량이 최소한 3,600만 톤, 동해가스전의 9배는 넘을 것이라며 공동 시추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거부했습니다. 당시 일본 경제산업성 자원 담당관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埋蔵量で言えばやや低くなりました。開発確率としても低くなるというその両方のデータの解釈が韓国側がよりポジティブに見ているのに対して日本側がよりそこはネガティブに見ているという同じデータを見ながらもそういう解釈が違ってきているということだと思うんですね。
특히 한국이 탐사 비용을 모두 부담한다는 조건이라 해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한국은でその JDS に対してはものすごく経済性があるというやっぱり韓国が単独で、ね、これの開発をするということになればどうなるんでしょうか。これは日韓の今のその法的枠組みからすると韓国側企業と日本側企業が共同してやると今の法的枠組みの中ではなかなかそれをすんなりと進めるということにはならないのかもしれないですね。 이후 한국의 탐사선이 단순한 연구 목적으로 JDG 근처만 가도 일본은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의 초계기가 주기적으로 떠요. 그 탐사를 목적으로 해서 들어간 게 아니었는데도 그러니까 초계기가 그렇죠. 네. 1980년대에 비해 지금의 석유 탐사 기술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그 당시의 기술은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지금 말하면 우리 대학생들도 다 할 수 있는 프로세싱이고 굉장히 그 자료도 나쁜 데이터고 자료의 용량도 크지 않고 그래서 資源エネルギーに関する調査会を開会いたします。秋田大学大学院荒戸博之君。需要自体がですね。 일본의 대표적 석유 탐사 전문가인 아라토 교수를 만났습니다. 資源がないというふうに証明はされてない。逆にある場所があるんだということは証明されてるわけですね。あの広いエリアの中にほんのいくつか実際に試掘されていて、で実際に天然ガスや油の兆候を見つけているわけですね。でそういう意味ではまだまだ掘る場所はあると。したがって有望であ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やっぱりやらないのはやっぱり政治的な今の環境が整えてないという。それ以外にはないと思いますね。 경제성에 대한 판단도 과거와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1993년 당시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열린 일본 JDG 개발 담당자들과의 회담 기록을 찾았습니다. 일본 측의 의견은 탐사 결과 어느 정도 개발할 가치는 있지만 당시 국제 유가가 너무 낮아 투자 위험이 높다. 앞으로 유가가 올라가면 재개발한다는 내용입니다. 1993년 당시 국제 유가는 배럴당 13달러였습니다. 특히 일본은 이 개발을 포기한다는 결정을 대외적으로 보도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最新のデータの取り方でいけばかなり今までとは違ったというかもっと詳しいことが分かる。それは間違いないですね。ですからその経済性云々に関してはでもその話とまた別な問題がきっとあって、そこのところはですねなかなかこう私なんかもわからない政策的ないろんな話がきっとあるんだろうなと思ってます。 일본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는 우려 섞인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적인 논리가 자기들이 이제는 더 강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시간은 일본 편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법적으로는 자기네들이 유리하다라는 그런 근데 굳이 가치 공동 개발할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다면 석유라든가 해저 강물 자원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해역을 아무것도 안 하면 안 할수록 자기한테 유리해지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석유가 한 방이라도 나오면 이 해역은 일본이 원하는 대로 중간선으로 만약에 경계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동개발구역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 상황을 막으면 막을수록 일본에게 유리한 거죠.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보이면 안 보일수록 뭔가 자원이 조금이라도 안 보이면 안 보일수록 그리고 협력의 단계를 안 하면 안 할수록 유리하죠. 물론 일본이 다른 속셈이 있는 게 아니고 이 JDG 7광구가 진짜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개발에 나서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해상에서 이 시추공 하나 뚫는데 한 500억 원 이상 든다고 하니까 신중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말이죠. 일본의 이 논리가 맞지 않고 또 이중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JDG 서쪽 중국 해역에 있는 대륙붕엔 중국의 해상 유전이 4개 가동 중입니다. 여기서 생산된 석유와 천연가스는 해저 파이프라인으로 상하이를 통해 중국 전역에 공급됩니다. 매장량이 어느 정도인지 중국 정부가 밝히지는 않지만 해저 파이프라인으로 이송할 정도면 생산량이 꽤 될 것이란 추정입니다. 그런데 2004년 중국은 JDG에서 약 10km 떨어진 지역에 롱징이라는 또 다른 유전 개발을 시도했습니다. JDG 바로 옆이네요, 그 롱징은. 예. 그래도 이제 중심부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데 그래도 이것도 이제 중국에서 가스 발견에 성공을 했다고 지금 발표를 했고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롱징 유전의 분지 지형은 일본 해역으로 연결돼 있어 중국이 롱징 유전을 가동하면 일본 해역의 석유 자원까지 함께 빨려갈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른바 빨대 효과입니다. 因为这个春晓啊，油气井呢已经呢打出了资源，那么这样的话呢，他担心呢商业化以后会影响到日本的利益啊。那么在这种情况下呢，他就想办法呢使中国呢接受他的要求。 東シナ海における協力につき日中間で政治的合意に至りました。今後さらなる協議を進めまして、東シナ海が平和、協力、友好の海となるだけでなく、日中の重要なエネルギー供給源となることを期待いたしております。 2008년 일본은 롱징 유전 바로 아래쪽에 중국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합니다. 그런데 위치가 문제였습니다. JDG 바로 옆, 직선거리로 겨우 860m 떨어진 곳입니다. 860km가 아니고 860m입니다. JDG가 경제성이 없다던 일본이 바로 옆에선 중국과 공동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일본의 논리는 상반되는 게 맞죠. 유망하지 않으면은 뭐 같이 붙어 있는 지역이니까 여기는 유망하지 않다고 하면서 같이 붙어 있는 지역 여기는 또 중국이랑 같이 그렇게 하는 거는 약간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1kmが近いのか遠いのかそこは一概には言えないですね。でもそばであれば、有望性はきっと似てるねというふうに考えるのは普通ですよね。それはその通りだと思います。見つかってる場所のすぐそばにはきっとあるに違いない。これは普通に考えることで、それはその通り。 이후 중일 공동개발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이 지지부진한 상태가 계속되자 일본은 중국과 일본 간 정상회담이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계속 정상회담 의제로 올려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 중일 대륙붕 공동개발에 관한 건은 일본이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태도를 취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공동개발하자고 공을 들이는
그런 상황인 거죠. 한국보다는 중국이 중요한 거죠. 최악의 경우는 2028년 한일 간 조약이 종료되면 일본이 한국은 배제한 상태로 JDG 전체 지역을 중국과 공동 개발하자고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경계해야 될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그 부분 충분히. 왜냐하면 일본은 중국하고 다오이다오 센카쿠 문제 때문에 상당히 격렬하게 상호 간에 다투고 있고 또 이제 인도패시픽 전략이라던가 해서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들을 구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협력은 유대해야 되는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공동개발도 중국을 향해서 손을 뻗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상황이죠. 다만 이 같은 상황은 일본에게도 매우 큰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의 수도 중일 간 이 합의 수역을 설정하는 단계로 보건대 충분히 예측 가능하죠. 하지만 그게 일본한테 유리한 경우의 수가는 일본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만약에 이 현재 형성이 된 한일 간 재리접정 수역을 대상으로 해서 중국한테 내밀기에는 이 동북아의 지정학적 질서가 너무나 큰 위험 요소를 일본한테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쉽게 제한이 불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죠. 8년 뒤 조약이 종료되는 시점, 또 다른 중요한 변수는 바로 중국입니다. (1999년) 유엔은 세계 각국이 대륙붕에 대한 영유권 다툼이 빈번해지자 각 나라의 자국의 대륙붕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충분히 조사해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12년 한국의 대륙붕 경계가 JDG가 끝나는 부분까지라고 문서를 제출하면서 유엔에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동중국해에서 우리 대륙붕의 끝이 오키나와 해구에까지 미친다는 그런 우리 입장을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엔 대륙붕 한계위원회 50여 명의 심사위원 가운데 유일한 한국인 박용환 위원입니다. 한국이 문서를 제출한 뒤 일본이 즉시 반대 의견을 내면서 이 대륙붕 경계 심사는 일단 보류된 상태라고 합니다. 일본이 동의를 안 했다. 동의를 안 했는데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심사를 하지 말아달라고 이제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마 5년 이내에 만약에 심사를 했다면 5년 이내에 그 경계획정 심사가 끝났을 텐데 결국은 일본이 반대함으로써 지금 심사를 못하고 지금 일종의 웨이팅 리스트에 들어가 있어요. 문제는 비슷한 시기에 중국도 유엔에 중국의 대륙붕 경계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대륙붕 영토에 JDG를 포함시켰습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경계면과 거의 일치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니까 중국이나 우리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대륙붕 경계가 어디까지인가를 우리 한계위원회 법에 의해서 확정 지어달라는 거지. 이게 자원개발은 낭중이고 일단 대륙붕 한계위원회에서 경계 획정을 받아놔야 되니까. 받아놔야 되니까 중국이나 우리나 서로 일단 받아놓자. 지역이 뭐 겹치더라도 받아놓고 보자. 2028년 한일 간 조약이 사라지면 중국도 JDG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겠다는 통보나 마찬가지라는 해석입니다. 뭐 중국은 뭐 기다릴 것도 없죠. 그 이전에 이미 다 자기네들 거기에 대한 자기들의 권리가 있다고 주장을 해놨기 때문에 그 개발협정이 없어지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그 수역은 그러면 자기들도 권리가 있어라고 이제 더 의연하게 주장할 수 있는 한일의 눈치를 보지 않고 더 의연하게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미 남중국해 대륙붕을 두고도 중국은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들과의 분쟁에서
공격적인 영유권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저는 준비는 다 끝낸 상태라고 보고요. 지금은 이 한일 간 JDG 협정이 2028년도에 어떻게 이 전환이 될 것인가를 계속 보고 있는 단계로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일 간의 JDG 협정이라는 이 법적 틀 때문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 법적 틀이 해지가 된 상태에서는 바로 이 중국의 권리가 새롭게 주장이 되고 적극적인 조치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적극적인 조치라는 건 탐사, 개발, 기타 필요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대한 부분이 같이 들어올 겁니다. 남은 시간이 우리에겐 충분치 않습니다. 탄성파 자료 취득하고 전산 처리하고 하는데 한 2년 정도 걸리고 시추 준비하고 하는데 또 한 2년, 3년, 4년에서 5년 정도는 있어야지 아마 탐사 시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2028년이 지금 조약이 만료되는 기간이잖아요. 네. 그럼 이번이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일본이 거부하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일본이 거부한다고 해서 한국이 단독으로 탐사나 개발을 강행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 아닙니다. 한국이 조약을 먼저 깼다는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중국의 JDG에 대한 권리 주장 가능성을 이용해 일본을 설득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중국한테도 이 한일 간의 대륙분 공동개발 협정이고 구역이 있다는 거는 상당한 저지선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 구역 너머로 들어와서 석유 탐사하지 않습니다. 현재. 중국이? 예. 그러니까 이 해역을 잘 지키는 게 일본한테도 중국을 개입시키지 않는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일본한테도 한국과 같이 논의를 하는 것이 일본 국익에도 바람직하고 유리하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것도 필요하죠. 지금 단계에서 한일 간의 JDG 협정을 파기하는 것이 여러모로 일본한테 유익한 요소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중국을 그쪽 해역으로 들어오도록 승인한다라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일본 입장에서는 현재 JDG 협정을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실이 더 큰 셈법인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일본한테도 결코 유리한 접근법이 아니다라고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재판으로 가는 경우도 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조약이 종료된 이후, 즉 한일 간 대륙분 경계를 결정하는 형태의 재판으로 가는 건 한국이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2028년 조약이 종료되기 전에 일본의 합의 위반을 내세워 한국 정부가 먼저 국제적인 기구에 분쟁 조정 절차를 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료되고 나면 이미 그 협정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 26조 소위 분쟁 해결 조항도 사실상 효력을 잃기 때문에 그 조항을 갖다 원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 협정이 존속하는 한 그 26조에 따라서 그 분쟁 해결 절차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공동개발 합의를 일본이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우면 승산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공동개발 협정의 목표 자체가 그런 공동개발을 위한 것인데 이를 갖다 거부한다면 사실상 그 협정의 그 목적과 취지를 갖다가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는 뭐 재판을 해도 뭐 꼭 불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랬지만 그런 건 그렇지만은 그 뭐 국제 재판을 제가 겪어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준비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그 결과를 갖다 예단하기는 뭐 그러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특히 한국은 그동안 계속 개발을 시도해 왔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인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해당 해역에 자원이 있다라고 봤고 우리는 조항권까지 지정했다. 근데 일본은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 우리의 입장이 좀 더 우위에 설 수 있는 거는 되죠. 국제사회에서도 그렇고 일본을 향해서도 일본이 나중에 와서 거기 뭐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말을 뒤집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그 개발을 하겠다고
달려들었을 때 일본이 개발을 막을 명분도 상당히 사라지는 부분도 있고요. 일본은 그러나 일본 정부가 공동개발 합의를 일부러 이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약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日本が条約違反あるいは協定違反を行っているという主張が根拠にあるはずで、それがなかったら裁判に行く必要はないわけですよね。4条1項のオーソライズはステークホルダーが出てきて探査開発したいという申請をしてきてオーソライズするというものだと思っているので、この申請が経済的効用がまだ期待できないので出てきていないときに日本政府はオーソライズという行為をできないわけであって、それをしていないことをもって4条1項の違反というふうに私は言えないと考えています。 물론 이런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법리적 대비도 있어야 합니다. 이게 그럼 우리한테 유리합니다. 철이라고 하는 거는 국제법 그리고 조약상에서는 상당히 아주 강한 의무이고요. 예. 슈드가 오히려 그 의무의 정도가 떨어지고 셜이면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근데 여기서 each party shall authorize라고 했으니까 네. 일본으로서도 교환권자를 지명할 의무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생깁니다. 이 shall 때문에, shall authorize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이번 취재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와 해양수산부, 외교부 모두 인터뷰는 물론이고 정부가 어떤 전략 그리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취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단호하지만 조용한 외교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30년 이상을 허송 세월로 보냈습니다. 영유권 문제는 침묵하는 자는 집니다. 영유권 문제. 자기 입장을 주장해야만 됩니다. 조용하다고 해서 이 주장할 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안 되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원이 거기에 있다. 그 자원을 우리가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관련 국가의 의지입니다. 의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또 여러 정부 부처들이 관련돼 있다 보니 책임을 서로 미루기도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 이상 한일 정상 간 의제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와 같은 분위기에서는 국장급 레벨에서 이런 큰 결정을 하기 상당히 힘들 수도 일본 입장에서 상당히 그럴 수 있거든요. 지금 뭐 한국에 대한 감정도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 주제로 올리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JDG 바로 옆에 설정된 중일 공동개발 구역도 중국과 일본 간 정상이 전격적으로 만나면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환경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이거를 지역회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 차원에서 들어간다면 그는 자원적인 측면 이외에 이 협상 채널이 더 필요한 거죠. 뭐 정상 간 만남을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이행하는 것이 가장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한국과 일본. 여러 가지 이슈가 항상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7광구 문제는 그간의 이슈들과는 결이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한 문제들은 과거와 연결된 문제였었거든요. 하지만 이 문제는 미래와 연결된 문제. 지금 우리 현 세대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게 이러한 자원을 우리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확보할 수 있다면은 그거는 자손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커다란 자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제작진이 이 주제에 대해서 취재하는 내내 느낀 건 어쩌면 이 대륙봉 7광구가 실질적인 면에서는 북도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대륙봉 7광구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우리 국민들이 좀 더 많은 우리 국민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7광구가 있다는 사실 자체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고 또 국민들이 별 관심도 없다면은 정부가 가뜩이나 승산이 높지도 않은 이 이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려 하겠습니까? 국민적 여론이 뒷받침돼야만, 그래야만 우리 정부가 하다못해 등 떠밀려서라도 이 이슈에 대해서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7광구 JDG 조약이 종료되는 시점은 2028년 6월 22일입니다. 앞으로 정확히 8년 3개월 남았습니다.